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한 직장 생활을 한 11년 정도 하다가 어. 약간은 테스트 겸 해서 제주살이를 하러 내려왔는데, 음. 원래는 한 1년 정도 있어 볼까 하고 내려왔다가 눌러앉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주도가 인제 마음에 드셨어요? 예? 제주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예. 잘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살면서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책도 2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제 음.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돼 가지고 인제 이렇게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여기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과 뵙게 되었습니다. 저자님께서 되게 유명하신 게 그 자산 1,500만 원에서 네. 5년 만에 이제 30대 파이어족이 된. 아 그거 약간 아닌데? 그런 제가 그 정도로 신화적인 인물은 아니고요. 네. 아유, 그 네. 유튜브에 제가 다른 영상들 네. 봤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네. 1,500만 가지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네. 원래 주식 투자 자체는 6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1,500만 원은 이제 결혼 준비 자금에서 이제 제가 저축한 거였고, 음. 이런저런 것들 합쳐서 1,500 보다는 더 많이 있었고, 이제 결정적으로 5년 뒤에 인제 5년 뒤 36, 제가 36일 때 제주도 처음 내려올 때가 한 자산이 한 4억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 수익은 인제 벌기는 벌었는데 진짜 막 인상적인 수익률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초라한 수익률도 아니고 그냥 주식 투자로 평범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자산을 증식할 때 그 일반적인 수익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평균으로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는 못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돈이 입출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한 연평균 20%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워런 버핏도 한 21% 정도 된다고 하던데. 예. 예. 근데 음. 그분은 50년 동안 그걸 유지하려 한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진짜로 실력 있는 투자자분들 보면은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이 궤도에 들어섰을 때 자산이 커지기 전에는 수익률들이 정말 높거든요. 막 음. 진짜로 한 해에 세 자릿수 넘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좋게 생각하면은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본인 먹고 사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그런 인제 약간 신화적인 그런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주식뿐만 아니에요. 코인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고, 그런 무용담에 현혹돼 가지고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 그냥 잃지 않으면은 저절로 자산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다 보면은 '아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는데.' 하는 그 어떤 확신이라기보다는 인제 그 걱정이 사라지는 단계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느긋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잘 되는 것 같고, 음. 처음에는 수익률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이제 그 관리, 그 운용 네. 측면에서 굉장히 되게 잔잔한 자신감 같은 게 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셨던 건 아니시지 않나요? 그쵸. 처음엔 막막했죠. 그리고 어. 인제 제가 그 이 두 번째 책을 썼던 이유도, 제가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할 때 그 막막했던 부분들을 좀 음.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 위주로 다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처음에 방황을 덜 하고 투자에 안착을 한 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어. 인제 그 좋은 책을 읽다 보니까 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적게 하면서 투자를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음. 어 그래서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투자 양서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에 입문하고 실력을 쌓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초보 투자자인 분들이. 왜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을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보면 어린이들도, 여기가 또 인제 웅달 책방이니까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들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어른스럽게 행동하잖아요. 주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주린이들도 투자서를 잘 읽으면은 음. 훨씬 더 인제 성숙한 투자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대략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신 거예요? 저요? 네. 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읽긴 했는데, 음. 투자책 같은 경우에는 한
주식 투자 관련된 건 한 150권 그 정도 되는 것 어. 같고, 그런 재테크나 부자 되기 이런 거 관련된 거 인제 다 닥친 대로 읽은 거 하면은 거의 한 200 몇십 권, 30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아 주식 투자할 때 공부가 필수구나.'를 깨닫고 책을 읽는다고 하시면 한 그 150권 200권 이렇게 읽으려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 읽어가면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인제 저 인제 책값에도 돈 정말 많이 내고 그러니까 수업료를 정말 많이 냈는데, 음. 지나고 나서 인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했던 방법을 추천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네. 오히려 책들 중에서도 특히 추천을 받고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들에게 고전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좋은 책들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반복해서 보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많은 권수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보 투자자 시절에는 음.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어떤 진짜 괜찮다고 추천받은 책을 한 권을 5번 읽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책값도 덜 들고 어. 그다음에 그 인제 책에서 써 주셨던 그 모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그런 책들. 네. 그런 아. 것들도 그렇고 제 책도 사실 잘 음. 썼어요. 네. 제 책도 한 번 정도는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 한 두어 번 보다 보면은 처음에 틀을 잡는 체계를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주식 투자로 공부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입문하시게 된 네. 그 순간에 그런 혹시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에서 읽기로는 그 IT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계속 계셨더라고요. 아 그쵸. 대기업도 네. 계시고 외국계 기업에도 계시고. 네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제 그렇게 투자 쪽으로 또 입문하게 되신 건지 또 다른 계기. 일단은 그거는 결혼이 컸던 것 같아요. 음. 왜 남자들 군대 갈 때랑 결혼할 때 한 번씩 철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뭐 그쵸. 좋은 회사 다녔었죠. 그래서 그 월급도 많이 받고 했는데 모은 게 없었어요. 진짜 다 썼어요. 막 정말 신나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 준비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1,5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회사를 5년 넘게 다니고 있었는데 모은 돈이 1,500 밖에 없더라고요. 5년 동안. 예. 근데 저보다 한 해 어린 학교 후배인데 여자애가 저보다 먼저 입사를 해서 4년 동안 같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돈을 많이 썼었고 또 그 1억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경각심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 진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열망이 더 생겼고요. 음.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닥친 대로 뭐 부자 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재테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종잣돈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네. 한 5년 동안 목표로 1억 정도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책에 써 주셨잖아요. 네네. 이직도 가능할 거고 어 진급이나 이런 식으로 고가를 잘 받아서 연봉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거고 투잡도 분명히 가능해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저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렸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1 년에 2천만 원 정도는 진짜 순수 저축으로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지 음. 그게 인제 투자라는 데 입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인제 일반적인 직장인 코스로 밟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1 년에 2천만 원 정도. 네. 일단 억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억대부터는 투자 수익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진중하게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좀 처음에 시작되는 어떤 스노우볼을 음. 규모를 너무 작게 유지를 하다 보면은 계속 뭐 벌면 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진중하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최대한 빨리 목돈을 가져 보는 그 음.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중하게 굴리는 돈, 종잣돈의 규모가 한 1억 정도. 예 일단 억대가 넘어가면 마인드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네.
아 그러셨군요. 이제 책에서도 보면은 한 4억 정도 모으신 네. 다음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4억 정도 모으면 실제로 진짜 은퇴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은퇴라고 얘기하면 그 단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 변화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은 은퇴의 숨은 의미는 월급을 포기하는 건데, 음. 월급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면은 4 억이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음. 인제 저보다 더 젊은 분이라든지 뭐 네. 미혼이라든지 본인의 생활비가 많이 안 드는 분이라든지 어쨌든 투자 자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는 거는 수익금 대비 지출금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지출금이 적은 분들은 수익금이 크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시하는 게 연 생활비의 한 13배 그 정도 되면은 음. 투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일단 주식 투자의 경우에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연평균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상식으로만 투자를 하더라도.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길 때는 한 2-3년 정도 수익률이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 음. 그래서 그 정체되는 구간에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한 3 년치 생활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좋거든요. 아. 그래서 10% 수익률이다라고 했을 때 10 배, 그다음에 3 년치 생활비를 따로 빼 놓는다라고 해서 3 배, 그래서 13배 정도가 이제 그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내 연 지출의 13배 정도가 확보가 되면은 고려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 뭐 2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네. 13 배면은 한 2억 6천 3억 정도. 그쵸. 그러면 별로 크지가 않은 거죠. 아. 예. 요렇게 생각하면은 한 3년 정도 투자를 바라보고. 네. 아.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의 파이어족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쉬워요. 음.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제주에 살아 보니까 안 써도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예, 뭐 옷을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요리 같은 것도 뭐 아끼다 보면은 이제 식비 같은 것도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많이 아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아끼는 거를 잘 활용을 하다 보면은 연 음. 생활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깐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좀 과감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게 또 언제든지 그 직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 개발자라는 커리어가 약간 예. 있는지. 네, 맞아요. 저는 인제 개발자는 아니고 IT 쪽에 있는 디자이너였는데, UX 아 네네. 디자이너였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예. 음. 그 당시에 제주 생활 1년 할 때도 그랬었는데 뭐 하고 '안 되면 돌아가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직장 생활이 제가 10년 넘게 해 왔던 거고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대한 인제 보험도 있었죠. 있긴 있었죠. 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직장 그 투자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한 네. 가지만 더 좀 여쭤볼 게 그 직장인으로서 한 10여 년 동안 경험하신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어족으로 투자와 작가의 생활 같은 좀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각각의 네.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직장인일 경우에 장점은 소속감인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이거는 안 겪어 보면 모르는데 소속감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고 거기서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의 어떤 경제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안도감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단점은 소속감이죠. 음. 내가 어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조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그 회사를 벗어나면은 장점은 일단은 당연히 자유도가 높은 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됐다는 기분. 그런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단점도 똑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어. 내가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장단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동전의 양면 어 같아서 그러네요. 직장인일 때의 장단점은 소속감이고 사회적일 때의 장단점은 자율성, 그건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직장인과 자유도 높은 삶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네. 어느 쪽이 좀 나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인제 그 직장 밖을 벗어나는 서의 어. 만족감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근데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인제 제가 아는 투자 선배님들 중에서 음. 자산이 막 이렇게 진짜 많은데 뭐 어.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도 회사를 안 그만두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어. 근데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의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뭐 아. 누가 그 상사가 나를 쪼은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쫄거나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에게는 든든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음. 회사에서도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굳이 회사를 떠나야 할 그 요인이 없는 거예요. 둘 네. 다 만족하니까. 뭐 그런 아.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아. 참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 직장 내에서의 그런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책에 인제 그 어떤 투자자의 단계에 대해서 피라미드로 좀 나눠 놨었는데, 어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증권 계좌가 1,000,000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전 국민의 5분의 1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스스로를 특히 인제 2020년 이후에 진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를 '내가 주식 초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십몇 년씩 하고도 돈을 전혀 못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동안. 사실 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부동산에 비해서 항상 열의의 어떤 어 자산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음. 인제 그런 분들, 수년 동안 경험을 쌓아도 전혀 어떤 진척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 10 년이라는 세월을 경험했는데도 모를 수 네네.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어. 예. 근데 인제 지금 투자를 입문한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70-80% 이상, 80-90% 이상이 지금 하는 방식대로 계속 시간을 흘려보냈을 때 자산 증식이 전혀 없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책의 어떤 큰 화두로 말씀드렸던 막연함이라는 부분이, 그 막연함이나 막막함을 계속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인제 제가 목표로 하는 인제 주식 인제 바보라고 얘기한 그 층에서 주식 초보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 초보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초보는 중수, 고수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탑재가 돼 있어요. 음. 대신에 경험이랑 어. 시간이랑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자산도 크지 않고 투자 성과도 아직 인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지, 대신에 '나는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겠다.'라는 개념은 있는 분들이고, 근데 그 부분이 필요한 게 주식 바보에서 주식 초보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연함이 없어야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이 벌리겠구나.'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는 음. 고 단계로 넘어서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주식 바보에서 주식 초보로 좀 넘어가려면 그게 이제 책에서 깨달음의 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 깨달음의 강을 좀 건너는 혹시 뭐 구체적인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어 그 노하우를 제가 책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책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음. 핵심은 그거예요. 어 투자라는 게 그냥 한 종목 잘 골라 가지고 그걸로 내 팔자 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음. 꽤 많은 종목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을 고르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건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프로세스가 갖춰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는지 종목 발굴한 종목을 언제 어떤 가격에 사는지 그다음에 그 종목으로 수익이 났거나 혹은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다음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음. 요런 인제 그 프로세스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필요한 건 시간이죠. 그 프로세스대로 시간을 계속 보내면은 결국에는 자산이 늘어나 있을 거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직접 투자로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 자체를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어 뭐 다 필요 없고 '하루에 1 시간도 낼 아. 수 없다.' 음. 그런 분은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진짜 날고 기는 투자자들이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을 주식 공부에만 할애하는 분들도 많은데 1 시간도 못 내면서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1 시간 이상은 공부를 할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1 시간은 수동적인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생성된 정보를 흡수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제 제가 책에 내용은 적었는데 제가 책을 다 쓰고 나서 계속해서 그 개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된 건데 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풋만 계속 받으면서 그냥 감으로 투자를 해요. 음. 근데 아웃풋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들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듣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투자 실력으로 체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 실력으로 체화가 되려면 들은 정보들, 다른 데서 취합한 정보들을 나만의 해석 능력으로 콘텐츠를 창출하는 음. 고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1 시간. 음. 그래서 어 제일 편한 방법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뭐 블로그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아. 내가 그날 공부한 내용을 이제 일기처럼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력을 많이 늘리게 된 게 제가 인제 다른 분들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콘텐츠를 막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스크립트를 쓰고 내용을 정리했던 것들이 제 투자 음. 실력을 늘리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됐었어요. 뭐 아.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쓸 수도 있겠죠. 아. 혹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읽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내가 그날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리포트는 뭐였으며 왜 이 리포트를 선정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적을 수도 있겠죠. 네.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이 관심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예.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만약에 잘못돼서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내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을 적어 보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주워 듣다가 아무거나 그냥 그 마지막에 들은 거 감으로 그냥 턱 사요.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죠. 어.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 뭐 글이나 영상이나 말이나 네. 자기만의 그렇게 딱 정리된 걸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까지 네. 완료가 되는 게 1 시간. 네. 거기까지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인데 영상이나 녹음이나 이런 것들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글이 더 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아무래도 글은 색인을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더 빨리 내가 예전에 썼던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영상 같은 거는 그걸 러닝 타임 다시 또 이렇게 찾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음. 보니까 어. 그리고
영상화하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영상화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공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고 오히려 처음에 내가 공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게 더 음. 나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무래도 뭐 영상이 아니더라도 네. 글조차도 네. 이게 사실 쓰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네네. 안 써본 사람들이면 더 그렇고. 그래서 '아이 뭐 글을 써. 그냥 나는 그러면 남들이 뭐 10권 읽을 때 나는 11개 읽고 12개 읽어서 네. 정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이 인풋을 해서 투자하지.' 네. 그런 생각 사고방식은 좀 어떠세요? 그 그런 사고방식은 제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네.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음. 정보의 양에 따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수의 정보라도 2 차적인 사고를 잘 했을 때 제대로 된 투자 성과가 나와요. 근데 네. 2 차적인 정보랑 2 차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의 생각을 나의 생각의 틀로 한번 걸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실제로 어떤 심리적인 편향 때문이기도 한데 최신 음. 편향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렇거든요. 그냥 제일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들은 정보가 맞는 정보처럼 들려요. 음.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런 정보를 듣거나 이런 이제 인풋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들은 인풋이 나를 흔들 가능성이 항상 높고 음. 그렇다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내가 1-2 시간을 인풋을 받았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인풋에 대해서 고르는 시간이 또 있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 그런 2 차적 사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어. 그래야지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음. 종목을 선정하고 정확한 이제 시점에 그러니까 옳은 시기에 이제 매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아 그러면 주한님 혹시 그 지난 투자의 역사 속에서 네. 혹시 뭐 좀 성공 사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쪼금 실패 사례 뭐 요런 네. 거 혹시 있으시면 많죠. 예. 어 일단 성공 사례라고 하면은 뭐 자잘한 수익 낸 종목들은 많은데 저한테 깨달음을 준 어떤 종목이 제일 큰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제일 기억에 남는 종목이 인제 파라다이스인데 음. 파라다이스는 2017 년쯤 투자를 했었어요. 저도 사실 멋모르고 할 때였는데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뭔가 이게 그 저만의 사고방식이 연결지 않았던 때에 인제 투자를 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 투자 아이디어가 파라다이스가 인제 카지노 회사인데 음. 영종도에 카지노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카지노가 완공이 되면은 해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큰 매출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 그거를 논리로 잡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제가 사고 다음 주인가 2-3주 뒤에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사드 배치를 해요. 아. 중국에서 경로하면서 하나인령 제재를 시작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사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네. 거의 마이너스 30-40% 까지 내려갔었는데 사실 그때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거였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사고 체계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음. 그때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음.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단도 부족할 때였어 가지고 그 손실금이 갑자기 인제 그 많이 빠지니까 손실금이 크니까 아까워서 못 팔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월급 받고 돈 생기고 이런 거 있으면 계속 더 샀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사서 물타기를 하고 평단가를 쪼금씩 더 낮추고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1년 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6 개월 중에서 1년 4 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는 계속 평가 손실 구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내려갔을 때는 마이너스 40% 에서 39%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도 갔었고 오르기 그러니까 수익으로 전환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4-15% 정도였거든요. 이제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30-40% 였던 게 인제 좀 줄어들긴 했죠.
근데 1년 4 개월 반째에 음. 뉴스가 하나 떴어요. 음. "한중 통화수합 협정이 인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아 인제 한한령 제재 풀리나?' 요 기대감만 가지고 음. 그 주식이 한 달 반 동안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는 수익이 80% 정도였어요. 와. 그러니까 1 네. 년 4 개월 반 동안 기분이 나빴는데 어. 마지막 한 달 반 동안 무섭게 오르더니 수익도 꽤 큰 수익을 얻게 된 거예요. 와. 투자 사례로는 사실은 틀린 투자거든요. 음. 제 아이디어가 인제 어그러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절 처리를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거는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 보니까 음. 수익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었어요. 어떤 이제 유명한 외국 투자자가 주식의 보유 기간을 100% 라고 하면은 음. 거의 90% 이상은 평가 손실이나 횡보 구간일 것이다. 그런데 어. 마지막 10%의 구간에 내 전체 수익금이 다 결정이 된다. 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마지막 10% 동안을 보유를 못 하면은 어. 수익의 기회를 놓쳐요. 네. 근데 아마 그런 좀 한 2-3년 이상 투자를 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수익이 안 나니까 '에이 모르겠어.' 그러면서 열받아서 팔았어요. 그러고 아. 나서 갑자기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90%의 기간만 보유함으로써 마지막 10%의 수익의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인제 거기서 뭘 이제 깨달았냐면 어떤 내 아이디어가 틀리더라도 기다리면 해결될 때가 꽤 있어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어. 한 3년 정도 보유하면은 어. 내가 어지간히 잘못 사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3 년이요? 네. 뭐 3 어. 년 이상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잘못 샀을 가능성이 높고 뭐 그 이상까지 기다린 건 시간적인 어떤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게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잘 꽤 크게 물리더라도 한 3년 정도 좀 있으면은 탈출의 기회는 주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인제 뭐 당연히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기업을 분석을 하고 샀다는 그 전제겠죠. 예. 그래서 '기다림의 힘을 무시하지 말자.' 그거를 제일 크게 배운 것 같아요. 어. 예. 그리고 또 기억나는 그 투자 사례 중에서 제일 최근 사례 좀 그 최근 사례 중에서 작년에 인제 제일 큰 수익은 아니지만 꽤 의미 있는 수익을 얻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신증권이 있는데 음. 대신증권도 거의 한 2018년 그즈음에 제가 투자를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투자 아이디어가 틀려져 가지고 포기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신증권이 나인원 한남이라는 그 최고급 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정부 정책 때문에 분양 보증을 하는 그 공기관에서 인제 보증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분양을 못 하고 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임대 아파트로 하고 후 인제 임대 후 분양으로 바꾸면서 원래 생각했던 캐시인 그러니까 돈을 벌어 들이는 시점이 한 2-3년 정도 더 뒤로 네.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판단을 하고 꽤 오래 보유를 했었는데 그냥 배당 한 몇 번 받고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음. 손실을 나지는 않았는데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는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받았죠.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인제 마음 상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 작년 이제 재작년 가을에 제가 스터디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보고 다른 스터디원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예전에 그 분석한 대신증권 자료를 봤는데 음. 요번에 대신증권이 이제 제도가 또 바뀌면서 "분양을 빠르게 전환한다." 그런 어. 뉴스가 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면서 이 보유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이게 너무 임대로 하고 있던 구조로는 돈이 안 벌려서 분양을 조기 분양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거는 다시 아이디어가 돌아온 거구나.'라고 해서 인제 그 관심 종목에 넣었죠. 그리고 인제
그 가을부터 겨울까지 쭉 쪼금씩 사면서 보다가 원래 대신증권이 배당을 되게 많이 주다 보니까 연초에 배당락이 좀 커요. 그래서 네. 연초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하게 되거든요. 음. 예전에 투자했던 그런 것들 경험이 있어 가지고 쪼금씩 사면서 기다렸다가 연초에 마침 배당락이 크게 와 가지고 제가 그때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의미 네. 있는 액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조기 분양 전환이 그해 상반기에 되면서 아 주가가 엄청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그때 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한 번 버린 종목이라도 다시 보자. 다시 보면은 기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공부를 한 종목은 그게 아. 그때 한 번 투자의 실패나 인제 성공이랑 상관없이 다음에 또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제가 한 번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의 누적이 중요한 게 처음에는 그 투자 성과 자체는 뭐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공부했던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저한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점점 더 내가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인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인제 그런 데 가이드가 되고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투자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 번 실패했지만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성공한 투자 아이디어, 그런 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교훈을 얻었었어요. 어. 예. 그리고 뭐 실패 사례도 많은데 음. 저한테 제일 큰 실패 사례는, 그러니까 그것도 저한테 제일 큰 깨달음을 준 실패 사례는 손실률은 크지 않아요. 원래 저는 인제 원래 싼 종목을 사는 걸 좋아해서 손실률 자체가 항상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인제 그 당시에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였는데 5G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의 장기적인 부분을 좋게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스터디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스터디에서 저보다 좀 투자 경력이 긴 이제 투자 선배님 한 분이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음. 내가 보기엔 그거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초보였다 보니까 '아 그런가? 그래도 좀 나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팔아 버렸어요. 어. 제가 팔고 한 열흘 뒤부터 음. 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더니 어. 제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한 4 배까지 올랐더라고요, 제가 판 어. 시점에서. 한 1년 사이에. 어.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한 투자 선배를 너무 원망하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 지가 뭔데?'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제 아이디어에 확신이 없었던 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음.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종목을 남이 공부한 거를 한 5분 보고 아. 의사결정을 내린 거를 의견을 준 거였는데 내가 그전에 오랫동안 공부한 것들을 그냥 다 폐기한 거였죠. 그래서 투자는 공부는 뭐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결국에 항상 내가 음. 내려야 되는구나. 남 이야기 듣고 잘못 행동한 것만큼 후회되는 게 없거든요. 음.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했는데 잘못된 거는 후회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교훈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음. 남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잘못된 거는 정말 그 오랫동안 후회가 되고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게 그러면 제일 쓰린 경험이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인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고 경력 많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각자가 아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종목들이랑 이런 산업군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만 가지고 하는데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뭐 그 당시에 핫한 종목 이런 거 안 쫓아다녀도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음. 대신에 자기 스타일 없이 남이 하는 얘기들만 듣고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음.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네,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렇게 그 스터디 모임 같은 곳이나 이런 데서 자기의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다 적어 보시고
네. 글로 정리하고 다 그랬다는 것이죠. 네네. 아. 스터디가 좋은 게 그냥 나 음. 혼자 보려고 적는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음. 이상으로 음. 발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 남한테 쉽게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 보통 주식 그 스터디 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진짜로 PPT를 만들거나 엑셀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남들한테 그렇군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래서 이 기업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 기업을 뭐 이 정도 가격대에 사야 된다. 뭐 샀으면 이 정도는 기다려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제 본인의 생각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음. 그런 주식 투자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지금. 음. 그 그러면은 그게 이제 득이 많으시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책에도 인제 그 스터디를 할 수 있으면 꼭 하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처음에는 분명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약간 직접 투자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또 책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게 공부 제로 투자법 사총사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인제 공부 제로라고 하니까 또 확 땡기더라고요. 네. 제 책에 쓴 내용에서는 인제 뭐 그 몇 가지 샘플을 제시를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그런 시가총액 1위 회사를 매수를 하라 뭐 혹은 뭐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라 뭐 그런 건데 네. 저는 인제 그 책에서 전제로 제시한 부분이 좀 더 독자분들 읽으시는 분들한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오히려 직접 투자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역효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논리가 없고 본인의 학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듯이 그냥 아무거나 주워 듣고 그냥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손실을 초래할 바에는 음. 아예 원천적으로 나의 판단력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 같아요. 아. 판단 없이 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선택지도 굉장히 좁혀야 되고 대신에 그 좁힌 선택지를 꾸준히 적립 매수를 하면서 이제 어. 평단가를 관리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제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 어. 내 시간적인 부분도 더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뭐 다른 뭐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가족들이랑 더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한 70% 이상은 간접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 예. 장기적인 성과를 봤을 때. 근데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노력한 사람들의 성과를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분들이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음. 그 약간 어중간하게 하느니 네. 차라리 그 뭐 아닌 공부하지 마라. 로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게 1 시간의 아웃풋 공부 네네. 그거를 못할 바에는 네. 차라리 뭐 인덱스 지수 투자를 하든 ETF로 가든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래서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책 선물을 하면서 그런 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 제 책을 딱 1 회독만 해 보고 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나는 요대로 실천을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 맨 뒤에 있는 그 간접 투자 방법 보고 그냥 차라리 어. 삼성전자나 계속 사라. 어. 그렇게만 해도 돈은 벌 수 있다. 뭐 어. 그게 최고의 수익률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음. 적어도 어줍잖게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아.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되게 저자님의 책이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강점이 뭐냐면은 이게 딱딱 경계를 되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 같으세요. 아 예. 그러니까 아까 종잣돈도 예. 뭐 2 년에 얼마, 예. 1 년에 얼마, 1 년에 2,0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공부도 1 시간의 아웃풋 공부. 그렇게 안 하면은 차라리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분명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포인트를 찝어 주셨네요. 저는 그런가요? 그거 생각 못 했었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예. 전체적으로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는 거기 1억 에서 월소득 300도 그 부분도 되게 책에서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를 벌지 못하면 그게 이제 투자로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약간 노동소득 쪽에서 뭔가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딱 300을 딱 짚어 주시니까 네.
반성할 포인트가 분명해지는 거죠. 아 예. 그게 되게 200, 300 이런 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음. 그런 경계를 구분짓는 그 생각하는 방식이 점점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어. 투자가 항상 그랬었어요. 그 음. 경계를 왜 예를 들어서 뭐 손절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라서 손절가를 지키고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손절가라는 거를 그런 투자 원칙을 제시를 하는 이유도 그 하나하나의 인제 실패 자체가 내 인생을 실패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그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세워 드린 그런 숫자가 절대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300 아니더라도 되고 음. 적은 액수로도 뭐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뭐 돈을 버는 분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떤 라인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를 지키기가 쉽더라고요. 음. 그리고 간단하고 심플한 규칙이라도 지켜야지 성과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은 음.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나 인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심플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를 정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 되게 분명해 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300 이든 250 이든 뭐 개인의 맥락 속에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내 맥락하고 비교도 하면서. 네. 그런 게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노출한 숫자들은 아무래도 제 경험에서 인제 나온 음. 거다 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음. 그래도 최대한 어떤 일반적인 한국의 인제 평범한 직장의 상황 저도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좀 제시한 숫자들이라서 음. 그거를 가지고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숫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분명히 인제 책을 읽은 거에 대한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어. 네. 그 저자님 아까 그 삼성전자를 좀 언급해 주셔서 네. 그 공부 제로 투자법 사총사에서도 언급해 주신 건데 그 시총 1위 회사만 매수하는 그 전략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정말로 유효한가요? 이거는 음. 그냥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네. 우리나라 지수도 막 박스피라 그러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정체된 적도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장기 차트를 보면은 등락이 있어요. 한 2-3 년, 3-4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어서 고점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하는데 계속해서 그 더 장기 평균을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어 시가총액 1위 회사라고 하는 게 가지는 함의가 뭐냐면 음. 주식 투자적인 접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음. 어떤 문명의 발전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인데 시가총액 1 위라고 하는 회사는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는 회사고 그 근간에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아. 조직이에요. 당연히 어떤 그 유능한 인재들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거고 그 능력이 수익으로 인제 치환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총액 1위 회사를 투자하는 그 방법이 좀 명확한 것 같고 실제 음.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인제 저도 약간 주식 투자에서 전설로 내려온 풍문인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있었대요. 노 교수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70 년대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분도 철저히 간접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 "나는 교수고 바쁘니까 음.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못할 것 같고 내가 누가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시가총액 1위 회사만 투자를 하자." 그 어. 시가총액 1위 회사가 그 나라의 경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시가총액 1 위가 바뀌면은 교체 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어. 그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1위 종목에만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70 년대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막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설주 이런 데들이 음. 굉장히 인제 그 당시에 건설 붐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건설주가 오르면서 시가총액 1 위에서 은행이 인제 차지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 음. 대출이나 이런 것들 가계부채든 뭐 기업 부채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시가총액 1 위가 됐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90 년대에는 잠깐 한국전력이 1 위였던 적도 있었어요. 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교체 매매를 한 레코드를 보면은 일단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요. 실제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증권사 직원이 그분을 개인 계좌를 관리를 해 주다가 그분 재산을 보게 됐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70 년대부터 해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투자를 해 오다 보니까 자산이 1 조가 넘게 있다고. 개인인데. 그게 약간 주식 시장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어 비화거든요. 네. 예. 근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망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거든요. 박스피도 10년 지나서 인제 한 번 더 점프업을 했고, 앞으로도 뭐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지수 상승의 그 선두에는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높은 큰 회사가 자리를 할 거고, 우리나라를 못 믿겠으면 미국 시가총액 1 위를 사도 되겠죠. 네. 혹은 베트남, 인제 이런 장기적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이머징 국가의 시가총액 1 위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러니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1 등인데 네. 뭐 아직은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또 미래에도 안 벌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네이버가 1 위로 올라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올라선 상태에서 그래도 앞으로 뭐 5 년, 10 년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을까. 예.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제 그쵸.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네. 뭐 요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연결돼도 괜찮을 것 같을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만약에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교체 매매를 해요. 근데 어. 그게 잠깐의 어떤 그 상승이었고 다시 이제 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교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체 매매를 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 1위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를 하다 보면은 확률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주식 투자의 상승률에 비해서 더 음. 초과 수익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리 시가총액 현재 1 위더라도 네. 그 기업이 뭐 5년 후 10년 후에도 1 등일지 어떻게 아냐. 네네. 그쵸, 그쵸. 아 근데 이제 그게 바뀔 때 네. 교체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이 제시를 했던 방법이래요.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서 아무도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근데 제가 저자님 말씀 들으면서 그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아 그 네. 돈의 속성 그 책 네네. 쓰신 그 저자님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아 20 대로 돌아가면 삼성전자만 사시겠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 1 위가 바뀌면 그 삼성도 다 팔고 그거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자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그 네. 말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혹시 간접 투자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아 직접 투자로.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자산 액수가 되면은 음. 굳이 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방법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지금은 제가 좀 더 높은 초과 수익을 올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은 네.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어 직접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3년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다 3 년씩 보유하는 건 아니고 음. 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면 한 3 년까지는 버티는 것 같고, 네. 근데 대개는 그전에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확실히 틀렸다는 그 판단이 들어서 뭐 팔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최초에 그 매수를 할 때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그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네. 파신다는 거. 그러면 예 파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아 네. 아까 또 언급해 주시면서 싼 주식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또 인상 깊은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밸류 트랩과 인내심 트랩. 아 예. 그래서 이게 그 밸류 트랩이 그거 아닌가요? 그 싼 거 찾다가 거기에 빠지는 그런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저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저퍼주 이런 것들이 어. 있어요. 그러니까 PER이 낮은 그런 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똑같이 두 기업이 똑같이 1,000억 버는데 음. 어떤 기업은 시가총액이 2,000억 이고 어떤 기업은 시가총액이 1,500억 인 거예요. 음.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500억 인 데가 그 돈 버는 액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더 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앞으로의 미래 상황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더 싼 주식들 중에서는 그 이유가 있는 주식들이 있고, 그리고 인제 그런 것들을 미래의 시나리오를 감안을 하지 않고 지금 버는 액수에 비해서 너무 시가총액이 싸다. 그런 것 때문에 인제 투자를 했다가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인제 주식 투자에서 업계에서 용어로는 밸류 트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에서 매력이 있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음. 전혀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그런 음.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어 그래서 처음에 초보분들이 특히 인제 좀 보수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싼 주식을 고를 때는 유의해야 되는 게 싼 이유를 생각하고 사야 돼요. 왜 이게 싼지, 그다음에 음. 그 싼 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음. 해소가 된다면은 언제쯤 될 것인지. 이제 그게 인제 투자 전략이고, 그 투자 전략이 없이 '지금 싸네? 바로 사.' 그렇게 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좀 오래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참 말씀을 딱 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그 미래가 좋아 보이는데 싼 게 과연 네. 있을까? 그쵸. 그래서 잘 골라야 되죠. 근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자산주라고 하는 이제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큰 액수의 어떤 자본이나 자산,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보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훨씬 가치가 큰 회사가 있었어요. 방직 쪽, 그러니까 그 섬유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제가 그거를 투자를 하고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전혀 오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음.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가끔 기회가 생겨요.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혹은 음.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그게 그 촉매라고 해서 이 이슈가 인제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찾고 그냥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네.' 그러면서 샀다가 그거는 거의 한 2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냥 팔았었어요, 손실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그래서 특히 자산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자산이 어떻게 재평가가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현금을 뭐 다른 기업을 산다든지 어떤 데 투자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한다든지, 혹은 그 부동산을 뭐 전환을 시켜 가지고 회사에 더 돈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거를 고려를 하면서 이제 음. 자산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음. 그게 인제 밸류 트랩을 안 겪는 제일 인제 중요한 요령인 것 같아요. 어 미래의 성장성, 미래의 이익성 네. 이거를 고려한 상태에서 네. 싼 거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무조건 싼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싼 상태에서도 음. 자잘한 등락이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와요. 그러니까 예를 아. 들어서 내가 특정 자산주를 보고 있다. 얘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주가를 꾸준히 추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인제 그런 기업들은 PBR이 잘 먹히는데, 음. PBR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낮았던 그 특정 지점이 있어요. 뭐 1 년에 보통 주식이 다 같이 떨어질 때가 한 두어 번 오거든요. 뭐 그럴 때 그 주식이 PBR이 몇이었는지 그런 음. 것들을 체크를 해 아. 보고 진짜 그 지점까지 왔을 때 좀 매수를 고려하는, 그런 식으로 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음. 어 적어도 손실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인제
밸류 트랩 자체는 좀 덜 빠지게 되는 그 요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내심 트랩이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네. 팔아 가지고 아 네. 거두지 못하는. 그쵸, 그쵸. 그게 아까 그 제가 음. 그 먼저 얘기했던 10%의 그 수익 구간을 못 예. 기다려서 90% 까지 보유를 하고 팔아 버리는 네. 고런 인제 상황인 것 같아요. 인내심 어. 트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예. 전현님, 그러면 이제 또 2022 년이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또 이제 2022 년은 또 다른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유망하게 보시는 뭐 산업이라든지 뭐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섹터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어 뭐 이것저것 보는데 저도 음. 날고 기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도 못 맞추는 거를 제가 감히 전망을 하기는 그렇긴 한데 그런 거는 있죠. 제가 보는 쪽에서 '아 이제는 더 나빠지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섹터들은 몇 개 있긴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로 1년 이상 보유할 각오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오히려 1년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아 어. 진짜로. 저도 어. 그런데 사람들이 1년 뒤쯤 되면 좋아지겠는데?'라는 거를 굉장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서도 1 년을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정도로 보면은 일단은 건설 건자재 이런 쪽은 좀 좋게 보고요. 음. 왜냐면 특히 주택 공급 관련해서 지금 온 국민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이나 건자재 쪽은 좋아질 것 같고 그 좋아진 거를 알면서 인제 그 작년에 잠깐 올랐다가 주가가 다 돌아왔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인 것 같고 대신에 그렇게 내려온 이유도 어느 정도 좀 이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겠죠. 음. 그다음에 원래 제가 좀 좋게 보고 좀 꾸준히 추적하던 것 중에서 음식료 쪽에 있었는데 어. 음식료는 지금 원재료 특히 밀 이런 것들 이제 가격이 음.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음. 주가는 안 좋아요. 심지어 그 음식료 회사들이 판매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올렸는데도 음. 그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거구나. 다들 좀 안 좋게 보고 주가가 높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난달 초쯤에는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이 왔었거든요. 음. 그럴 때가 그걸 찍고 지금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접근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판매 가격을 올리면 그 판매 가격을 낮추진 않거든요, 음식료 같은 거는. 그랬을 때 원자재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고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되면은 이익이 높아지면서 좀 좋아질 것 같고 최근에 공부한 거는 디스플레이 쪽이 원래 좀 안 좋았었고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벤더사들 그러니까 네. 2차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발주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삼성, LG 이런 큰 회사에서 발주가 많이 나와서 그런 쪽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게 인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 살 만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미있었던 게 최근에 그 유튜브 3프로 TV에서 대선 주자분들을 음. 인터뷰를 개별 인터뷰를 했잖아요. 음. 거기서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들이 어. 많이 보였었어요. 이거는 네. 인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저는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진 않아요. 워낙에 그런 아, 그러세요? 비싸게 샀다가 물리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어. 인제 그래도 성장주 쪽은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너무 싼 주식들 그러니까 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가치주만 찾는 것보다는 음. 오히려 성장주도 같이 보면서 가면은 더 편견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각 후보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음.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한 산업 섹터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공부를 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사도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음. 살 만한 가격이 아닌 섹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인제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아. 그다음에 그 2 차 전지, 음.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바이오, 음. 그다음에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쪽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몇 개를 언급을 했는데, 그런 쪽들을 정부에서 밀어주겠다고 이렇게 각 후보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좀 공통되는 뭐 섹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는 뭐 더 나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쪽 섹터들이 지금 다 좋아하고 다 이미 음. 소문난 잔치로 몰려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음. 사는 거는 이제 조심하긴 해야죠. 음. 쪼금이라도 조정받았을 때 사야 될 것 같고, 음. 가능하면은 좀 그런 쪽은 장기적으로 밀어줄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저자님께서는 성장주보다는 뭐 가치주로 네. 분류를 한다면 그런 쪽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그냥 개인 선호예요. 예. 어.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가치주에도 보면은 그 가치주가 제가 정의가 잘 명확하진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데 네. 뭐 그 안에 뭐 배당주도 있을 수 있고 네. 책에서 막 그 회생주, 아 네. 자산주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게 가치주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 사실 그 제가 이제 네 가지 투자, 그러니까 종목군을 나눴는데, 각자가 좀 각각의 성향을 섞어서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음. 들어서 성장주인데 배당도 꾸준히 주면서 배당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배당을 주는 전통 산업인데 이 산업 자체가 크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회생주의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섞여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책에서 구분한 거에서 배당주, 그다음에 회생주, 자산주, 이런 것들은 당장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성장주들에 비해서는 PER이나 PBR이 낮은 편이에요. 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ER, PBR이 어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비싸 보이더라도 성장률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의 수급이 인제 모이면서 네. 꾸준히 그 고밸류를 유지를 하는 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성장주는 투자를 할 때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 자체보다는 성장률의 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성장하는 매해 몇 프로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오르는 성장률이 유지가 되는지. 그게 유지가 안 되면은 사실 성장주는 그때부터 음. 고점 찍고 사람들을 이렇게 피말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막 그래서 퍼 그런, 50씩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성장률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하는 경우에는 음. 오히려 반대로 어떤 회생의 신호,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미래가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업황의 계산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업황. 예. 아. 그 결국에는 둘 다 뜻은 비슷한 거죠. 기업이 앞으로 그 미래에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을 잘 벌더라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그때 이미 다 떨려 나가요. 어. 그러고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큰 상승이 오는 그 구간을 놓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그거는 좀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게 바로 오르는 거는 진짜 운이 필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한두 분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트래킹을 음. 하면서 '아, 이 회사가 경쟁력 있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를 좀 시간을 걸쳐서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계속해서 인제 체크를 하면서 기다려야죠. 음. 기다리다 보면은 주로 그 해의 주가 상승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섹터들은 항상 돌고 돌거든요. 특정 음. 섹터가 와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은 거기서 차익 실현한 사람들이 다음에 아. 뭐 사야 되는지를 또 몰려가요. 그래서 특히 인제 최근 2년 정도 그 코로나 이후의 장세들은 이 섹터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한쪽이 좋아졌다가 금방 식고 다른 쪽이 또 확 좋아졌다가 그렇게 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인제 내가 생각하기에 돈을 잘 벌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업은 그런 순환매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반드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음. 그거 못 기다리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돈 절대로 못 벌어요. 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남들이 막 잘 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게 투자에서 꽤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 그거를 다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진짜 잘하는 분 쫓아다니겠죠. 근데 어. 그거는 진짜 10년 넘게 투자하신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진짜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단기적이고 잘 찾아내는 되게 음. 선택받은 분들 그런 분들 음. 이야기인 것 같고 네. 그런 게 아닌데 적어도 내가 투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못 해요. 예. 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천재성을 발휘했고 정말 선택받은 인재라는 생각이 안 들면은 음. 함부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오히려 기다리는 네. 길목에서 기다리는 그런 네. 투자. 길목에서 자기 차례 기다리기만 해도 1 년에 1-2 번은 큰돈 벌고 어. 그걸로 그해 수익률은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저자님께서 아까 성장주 얘기해 주실 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국민 많은 대다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네. 그리고 항상 유튜브 조회수도 높은 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요게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요런 거를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좀 투자를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인가요? 삼성전자는 제가 한 번씩 투자를 하고요. 어. 네이버, 카카오는 음. 저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 그러세요? 항상 좋게 봤는데 항상 비싸게 봐 가지고 항상 투자를 못 어. 했어요. 어. 근데 인제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숨겨진 밸류에이션 포인트 중에서 하나를 놓쳤던 거예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장부로 보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꽤 높거든요. 근데 꾸준히 성장을 보여 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주가가 상승을 해 왔는데 제가 못 본 부분은 인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인제. 예. 왜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다녔었는데 제가 삼성전자 한 10년 전에 다녔었나? 그 무렵에 연봉을 맞춰 주고 이직할 수 있는 데가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무렵에 비슷하게 연봉을 맞춰 주는 IT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이직을 어. 했는데 그거를 제가 놓친 거죠. 왜냐하면 인재라는 부분은 인제. 단순히 숫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발휘했을 때 그게 좀 더 한 템포 늦춰져서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로 발현이 된다는 거를 좀 늦게 음. 깨달았죠. 어. 그쵸. 네. 또 회사를 결국 끌고 가는 거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 카카오는 진짜 음.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5 조일 때 제가 블로그에 썼더라고요. 한 음. 4-5년 전인가? 그랬는데 "카카오가 시총이 5 조라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카카오 시총이 50 조가 넘거든요. 조정을 받았는데도 54 조인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완전히 놓친 거죠. 음. 그러면 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요? 네. 좋겠죠. 예. 네. 왠지 근데 이게 약간 개인 성향 차이 어. 때문에 그 주식 특정 종목과의 궁합도 있거든요. 음. 카카오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음. 네이버는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거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근데 너무 비싼데 내가 이거를 사도 될까?' 막 고민하다가 '또 올랐네. 이제 더 올랐으니까 난 안 사.' 이런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의 그런 슬픈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놓치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살 생각은 없어요. 저자님 2022 년에 되게 이슈가 거시 이슈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테이퍼링, 금리 상승, 그러면서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리라는 그런 영상들도 이제 많은 것 같고, 네. 이런 거시 변수들을 좀 맞닥뜨릴 때 저자님께서는 어떻게 좀 다루세요? 저는 안 다룹니다. 안 다루세요? 안 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특히 초보 투자자인 분들은 네.
그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어.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적중률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 전문가들 엄청 공부 많이 하신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들도 항상 못 맞춰요. 그러니까 매번 틀린다는 게 아니라 음.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는데 그 확률이 그러니까 적중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제 근본적으로는 거시경제라는 게 카오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경제를 예측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분들이 무용하다는 건 아니에요. 음. 그분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면서 음. 그 공부의 결과로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음.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거시경제를 소비하는 게 본인 투자 실력을 늘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초보 때는 다른 것보다 내가 당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실력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2-3 년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음. 잘 나와도 운인 경우도 많고 잘못 나와도 운인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그런 경험을 꾸준히 쌓고 기업 공부를 계속하면서 4-5년 뒤에 내가 진짜 실력으로 돈 벌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거시경제 분석하는 거는 본인 기업 분석 실력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기업들 따라서 다 달라요. 거시경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돈 버는 기업은 계속 벌고, 음. 못 버는 기업은 거시경제에 휘둘렸다가 나중에 또 턴어라운드해서 크게 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에 집중해서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음. 초보를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 어. 그래야 거시경제랑 상관없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명확하게 제시를 드리는 게 거시경제 관련된 콘텐츠는 소화하지 마세요. 음. 소비를 하지 마세요. 그게 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자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투자하실 때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종목 수가 몇 개 정도가 되세요? 저는 많이 안 가져가요. 저는 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편이고, 음. 적을 때는 한 2개 정도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세요? 많아도 5 개를 넘지는 않아요. 어.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책에 아마 적어 놨을 텐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저는 추천드리는 보유 종목 수는 5 개에서 여덟 개 그 정도예요. 음. 10개 넘어가고 20개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하나를 깊게 공부를 안 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5 개에서 8개 좀 소수만 가지고, 이거 아예 완전 처음 시작할 때 한 5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5 개를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음. 어느 정도 그게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또 1개 더 늘리고 또 1개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음. 한 5 개에서 8개 정도 갖고 있는 게 나은 것 같고, 음. 10 개를 넘어간다. 내가 사고 싶은 게 10 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순위를 매겨야죠. 아. 순위를 매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음. 특히 정말 좋아 보이는,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에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서 걔에서 나는 성과를 내가 크게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투자에서 중요한 실력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안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면은 종잣돈 1억 에서 만약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면 뭐 한 종목당 뭐 한 1,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죠. 네. 어.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 아까 그 배당주, 성장주, 회생주 그리고 자산주 요런 것들이 골고루 좀 들어가면은 좋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골고루 음. 들어가는 게 좋고, 음. 큰 밸런스 상으로 보면은 왜 흔히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바벨에 양쪽에 플레이트가 꽂혀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 그러니까 정반대에서 무게를 실어 줘야지 그게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상반되는 성향을 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성장주랑 뭐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들을 같이 가져가거나, 혹은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것들에서 회생주를 섞어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회생주랑 성장주가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자산주랑 배당주가 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인제 하나씩 섞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1 억이 아닌 상태에서 돈을 네. 모아갈 때는 주식 투자를 그러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저축을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인제 제가 책에 설명드린 거로는 그냥 바로 시작하라고 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처음에는 수익률보다 음. 저축액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종잣돈이 작기 때문에. 음. 시작하는 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어찌 됐든 저축으로 인해서 돈이 모일 텐데 내가 큰 금액을 만들기 전까지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투자 자체를 경험하는 그 기회비용을 잃는 거예요. 어. 그 투자는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준비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하면서 그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아직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면은 네. 현금계좌 개설해서 바로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대신에 '아 나는 나의 어떤 도박적인 성향을 못 믿겠어.' 그런 분들을 하면은 뭐 저축 금액이랑 음. 그다음에 투자 금액을 나눠서 계좌를 나눠서 가져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음. 무조건 투자 자체를 뭐 종목을 사서 모으는 경험은 무조건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한 300 월 300 정도 번다고 하면 네. 뭐 100만 원 정도를 일상에서 소비를 한다고 하면 네. 나머지 200을 반반 정도 보수적이라고 하면 나눠서 네. 저축 반, 투자 네. 반 네.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예. 있고. 예. 근데 아. 어차피 손실률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음. 처음에는 저축액이 모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량 주식 계좌에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200만 원 다요? 예. 그래서 월급 모일 때마다 하나씩 어. 더 사면서 그렇게 네.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있으면 좋죠. 현금 비중. 음. 이게 포트폴리오에서 되게 중요한데 뭐 한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려면은 한 30% 정도 7대 3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긴 할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1 0 0 원을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70만 원은 주식을 사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네. 식으로 굳이 뭐 적금 계좌에 넣는 게 아니라 음. 증권 계좌에 있는데 뭐 7대 3 으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까 그 거시 변수 같은 거를 고려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폭락이 오는 거, 뭐 네. 급락이 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그냥 개념치 말고 네. 기업의 공부에 집중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7대 3의 비율을 지켜가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하라. 네. 예. 그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계좌 그 자금이 뭐 한 10 음. 억 있다. 어. 10억 정도 만든 분은 이미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런 어. 분들은 그런 만에 하나의 폭락이 왔을 때에 대한 대처 방안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을 건데 초보인 분들은 당장 내일 그런 폭락이 오더라도 내 긴 인생을 봤을 때 그 손실이 어. 크지가 않아요. 돈이 그러네요. 작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온몸으로 그냥 때려 맞아도 결국에 그 작년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했는데 그게 그 해를 넘기기도 전에 이미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 특히 돈이 자산 적을 배분. 때는. 예. 그 자산 배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이루어지신 분들 가운데서 뭐 채권도 사고 네네네. 뭐 그런 그런 것 식 같아요. 금도 예. 사고 그렇게 볼 그리고 수 있죠. 실제로 자산이 큰 분들 중에서도 음. 주식만 100% 갖고 있다가 코로나 때 다 때려 맞고 어. 그랬는데 그거를 또 다시 주식 투자로 만회해 가지고 야. 그거 지나갔는데 더 크게 자산이 점프한 분도 많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거의 한 절반 이하까지 갔다가 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원래 그 폭락하기 전보다. 네. 예. 근데 인제 특히 초보인 분들은 거시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음.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예. 예. 감사합니다. 제 책 음. 나름대로 제가 제 7년 전에 저를 위해서 쓴 책이어서 네. 내용 괜찮고요. 근데 네. 인제 책을 읽어 본 분들이 피드백을 준 거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실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 말고 맨 처음에 좀 마인드셋 관련된 부분
그 주식 투자 시작하기 전에 대한 부분을 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거기서 약간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그 부분은 저는 꼭 읽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책 사기 귀찮으시면은 서점 가 가지고 그 앞부분만 다 보고 그냥 오셔도 돼요. 아 근데 그 그 저자님 부분은 예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 일 그 파트 1 쪽인데 음. 근데 그거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 책을 사든 말든 간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있다면은 자본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뭐 책을 안 사셔도 좋으니까 서점에서 보고 오셔도 좋으니까 꼭 읽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자님께서 강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그것도 예예. 소개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아 그거는 인제 클래스 101에서 음. 이 책에 대한 내용의 어떤 그 기본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음. 그 강의에서 좀 더 익스텐드를 해 가지고 제가 책에다가 인제 실은 거고 그래서 강의는 책을 보신 분이면 굳이 강의 안 들으셔도 제가 무슨 뭐 강의파리도 아니고 안 아. 들으셔도 되는데 뭐 그런 건 있죠. 강의 저 말고도 인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도움이 돼요. 음. 어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분이라고 하면은 그 강의도 클래스 101 이라는 플랫폼에 제 강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제 그런 그쪽에선 질문 답변도 하고 있으니까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저자님 바쁘신데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내 주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 주셔서 감사하죠. 예.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네. 한번 제가 제가 이제 또 다음 책 쓰면 또 예. 아니 뭐 그전에도 너무 좋고요. 이 네. 책으로 몇 번 더 해 주셔도 좋고요. 네. 예. 저야 뭐 여유 있으니까 예. 불러 주시면 나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를 쓰신 여신욱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